안녕하세요. 네, Ask Professor 차 시간이네요. 네, 벌써 5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도 우리가 경험법칙과 기본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거시세계편 했습니다. 이제 미세계편을 할 차례인데 미시세계는 몇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랑크 에너지 양자호 조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한 거 다시 한번 보면 경험법칙과 기본법칙이 뭐였습니까? 경험법칙은 왜 성립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연의 규칙성을 그대로 놓은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시세계의 경험법칙은 행성운동에 관한 케플러 법칙이었죠. 왜 이것이 이상했습니까? 당시에 별은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된다고 굳게 믿었죠. 그것이 뇌리에 박혀 있었죠. 그런데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몇 개 안 되지만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몇 개 안 되지만 그것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본 법칙 뉴턴 역학이 밝혀졌죠. 그리고 200년이 흐르면서 자연에 대해서 다 해결했다. 왜 그러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자 말자 다시 뉴턴 역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17세기의 사람들이 케플러 법칙을 보고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뉴턴 역학으로는, 또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지금 벌써 20세기가 지나서 미세계에 대한 법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1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주위 세계가 뉴턴 역학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미세계에 대한 법칙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한 것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본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법칙으로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걸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규칙성인지, 왜 이해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기본 법칙으로 멋있게 설명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막스 플랑크를 마지막에 소개했었죠. 막스 플랑크는 고등학교 때 뉴턴 역학을 배우고서 너무 감명받아서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19세기 말에는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서 물리학과를 폐쇄하는 그런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물리학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다 했다. 이제 완벽하게 우리 이해했다라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플랑크는 물리학과에 진학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법칙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론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듣는데 사실은 플랑크는 뉴턴 역학을 신봉했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꼭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플랑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플랑크가 발견한, 그래서 미세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띄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에너지 양자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 조건은 우리가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E는 HF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F는 진동수,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저 진동수는 무엇의 진동수냐면 빛의 진동수입니다. 또는 전자기파라고도 하죠. 전자기파는 파동이니까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의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빛의 에너지가 HF의 정수배, F는 진동수고 H는 작은 수입니다.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작은 수인데 이거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초. 이건 줄은 에너지 단위죠. 에너지 단위에다가 초의 단위, 시간의 단위를 곱하는 것입니다. F는 진동수니까 시간분의 1이에요. 그래서 HF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 조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에너지를 보면
그 진동수가 F인 빛의 에너지를 보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진동수에다가 H를 곱한 그 양의 정수배다. 그 절반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 양자화 조건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무슨 에너지에 대한 얘기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에 널리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알려졌던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알려졌습니다.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다가 무엇에 도달하냐면 플랑크가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연히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 도달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흑체 복사 곡선을 연구하다가 도달한 이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미시세계의 기본 진리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으로는 당시에 도저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것을 한 사람이 이 흑제 에너지 양자화를 발견한 게 언제냐면 1900년입니다. 20세기가 되면서입니다. 이 플랑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플랑크는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그 증조부가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조부는 신학자이고 부친은 법률학자인 그런 학자 집안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음악에 특출한 재능을 보여서 사실은 자기는 음악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뉴턴 역학에 깊은 감명을 받고 물리학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에 흑체 복사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양자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건 당시로는 이해할 수가 없 뉴턴 물리학, 뉴턴 역학의 체제 안에서는 또는 당시의 직관 아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기 위한 한 수단이다. 수학적인 수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난 이거 그냥 수학적으로만 설명을 했지만 진짜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미세계에 관해서 하나씩 둘씩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이 전부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광전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턴 산란, 또 세 번째 수소원자의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로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을 이용해서 다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흑체 복사 곡선에서 어떻게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나왔는지 궁금하죠? 우리 한번 그거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흑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흑체는 영어로는 블랙바디입니다. 검정 물체는 왜 검정 물체냐면 검정색으로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빛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빛을 쪼여줬을 때 하나도 반사하지 않고 다 흡수할 때 이게 바로 흑체입니다. 그럼 백체는 뭡니까? 백체는 물체를 빛을 쪼여주면 전부 다 반사하는 게 백체입니다. 백체라고 해서 그게 하얀색으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백체에다가 빨간색 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 빛으로 보입니다. 노란색을 쪼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모든 색깔의 빛을 같이 쪼여주면 태양의 빛이 그렇죠? 태양의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걸 비춰줄 것 같으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흑체입니다. 그래서 흑체는 빛을 전부 다 반사하는 물체라면, 백체는 빛을 전부 다 반사하는 물체라면 흑체는 반사하지 않고 전부 흡수하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흑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또 이 흑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형을 할 수 있냐면 사실은 흑체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려면 그걸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면 흑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질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물질의 구조를 전혀 모를 때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를 때죠. 그렇지만 흑체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모형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르히오프가 이 모형을 맨 처음에 세웠다고 하는데, 네,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구멍에는 동공이 있다고 하겠어요. 동공은 완전히 반사하는 그런 반사벽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반사해 나가더라도 이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떨어진 건 전부 다 흡수하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흑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조그만 구멍만 흑체 모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흑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어때요? 네, 그 구멍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반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복사라고 합니다. 반사는 빛을 쪼여줬을 때 즉시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이제 되튕겨 나오는 게 반사죠. 이거는 저 안으로 흡수가 다 됐었습니다. 흑체에서 전부 흡수됐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놔뒀더니 거기서 전자기파가 나올 때 이것을 복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복사의 빛은 어떤 진동수, 어떤 파장이 나오겠습니까? 진동수와 파장을 얘기하면 그건 어떤 색깔이 나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놈은 모든 파장이 다 나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흑체에는 모든 빛을 다 흡수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도 모든 파장이 다 나오는데 이때 파장별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그려놓는 것이 흑체 복사 곡선입니다. 흑체에서 파장별로 어떤 세기로 나오는지, 상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걸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흑체 복사 곡선은 놀랍게도 그 곡선의 모습이, 곡선의 모양이 흑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만 같으면 다 똑같으냐면 그 흑체의 온도만 같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장별로 그렸는데 여기에 무지개를 그려놓은 것은 파장이 지금 가시광선 영역이고 사실은 여기 흑체에서 가시광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외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모든 파장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흑체의 온도가 만약에 절대 온도로 5500도라고 한다면 이게 태양 표면 온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세게 나오는 게 가시광선. 네, 저 파란색 부분. 여기가 제일 세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양이 꼭 태양뿐 아니라 온도가 5500도짜리라면 네, 절대 온도로 다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흑체 복사 곡선을 만들면서 복사파가, 복사광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좀 낮아지면 어떠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나오는 복사선의 양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대점이 작은 파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빨간색 쪽이 파장이 작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최대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파장이 작은 쪽으로. 이게 바로 흑체 복사 곡선의 특징인데 이런 흑체 복사 곡선의 특징 이건 뭐냐면 온도만 같으면 다 똑같은 곡선을 그리니까 물리학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흑체 복사 곡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고 싶겠죠.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실험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파장이 작은 쪽이 공식이 하나인데 이걸 비내 공식이라고 하고 파장이 큰 쪽 이것도 또 설명합니다. 이걸 레일리 진스 공식이라고 하는데 둘을 연결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네, 비내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파장이 짧은 영역인데 네, 이렇게 파장의 오승의 반비례하고 거기에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고 그 익스포넨셜 함수에 온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비내 공식이고 레일리 진스 공식은 파장이 긴 쪽은 어떻게 생겼냐? 그 파장이 긴 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에 비례하고 그 파장의 사승에 반비례하는 이런 두 가지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는데 플랑크가 대학교 졸업하고 자신은 취직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취직이 잘 안 되죠. 물리학 해가지고 취직이 잘 안 되고 교수자리도 없고 하는데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한번
하나의 공식으로 흑체 복사 곡선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라 성공을 했습니다. 식을 하나 만들었더니 이게 곡선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독일 물리학회 회의 날이었어요. 거기 가서 발표했습니다. 자, 그 복사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의 공식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1900년에 집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면, 이 하나의 곡선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파장이 작을 때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빈의 공식이 돼야 되겠죠. 파장이 클 때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레일리 진스 공식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근사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근사식으로 만드냐면 람다가 작으면, 저 익스포넨셜 지수의 람다가 분모에 있는데 그게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크죠.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그 빈의 공식에서 저기 분모에 있는 두 항 중에서, 아니 플랑크 공식에서 분모에 있는 두 항 중에서 어떤 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 1을 아예 무시할 수가 있겠죠. 저 앞에 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크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식이 됩니까? 이게 바로 빈의 공식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람다가 파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장이 크면 저기 지수에 있는 람다가 분모가 있는데 이 람다가 크면 그 람다 지수의 2에 올라가 있는 거, 이게 아주 작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가 2의 x인데 x가 굉장히 작으면 어떤 근사식이 있냐면 1 더하기 x로 항상 근사할 수 있는 이런 근사식이 있습니다. 이 근사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1이 없어지고 뭐가 됐습니까? 네, 레일리 진스 공식이 턱 나왔죠. 자, 그러면 플랑크는 이런 공식을 어떻게 이리저리 짜맞추다가 한 게 아닙니다. 유도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이용을 해서 유도를 했는데, 당시에 물질의 구조는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흑체를 설명하는 방법, 전에 설명했던 키리오프가 제안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방법. 자, 그러면 저 안에서 나올 때 우리 온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이 평형,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고,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통계의 법칙에 따라서 많이 있는 건 많이 들어있고 적게 있는 건 적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가, 진동수가 나올 때 그 진동수를 에너지별로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확률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전자기파가 있다고 하는데, 전자기파는 사실은 뭐냐면 에너지가 진행해 나가는 거죠. 어떤 에너지냐면, 당시 그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세기를 변하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 그래서 전기장은 전기 에너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장은 자기 에너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자,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놈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은 얼마만큼씩 있는지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작은 구간으로 자르기 위해서 이게 진동수가 F인 그런 전자기파라고 한다면 거기다 작은 상수를 하나 곱했습니다. 이건 내가 정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해. 아주 작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H를 작게 만들면,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연속적인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상 이걸 이렇게 작게 가른 것입니다. 이렇게 작게 갈라가지고 무엇을 이용했느냐? 통계를 이용했습니다. 당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에너지가 2인 그런 에너지가 존재할 확률은 이렇게 된다. 2의 마이너스 KT분의 2n승이다. 이게 온도가 T인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2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원리가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네, 자, 저게 HF로 나눴으니까 HF가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쭉 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더하는데, 하나 있을 때는 그 하나 있는 것에 확률 이렇게 있죠. 그럼 평균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에 에너지에다가 에너지의 평균을 곱한 것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다 더하면 이게 바로 평균이 되죠. 근데 이 평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등비 수열이에요.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은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을 금방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이 형태를 갖다가 전체의 합이 얼마가 된다, 전체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격화 조건을 이용을 했더니 바로 이 플랑크 상수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C는 람다 F, 즉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와 같다는 걸 여기다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곡선 공식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아까 이 공식을 탁 얻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 독일 물리학회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H를 0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시 컨티뉴어스한, 에너지가 컨티뉴어스한 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서 발표했어요. 사실은 그 과정 거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원의 둘레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 원의 둘레를 3개로 나눠요. 원의 둘레를 3개로 나눠서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3으로 곱합니다. 자, 요걸 점점 개수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5개라면 5개의 한 변의 길이를 6개라면 6으로 곱한다든지, 이렇게 n개로 나눈 다음에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원을 n개로 나누어서 n정각형, 정n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한 변의 길이를 h라고 하면 그 h에 n을 곱할 것 같으면 그럼 둘레가 나오겠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하면, 다시 말하면 h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정확한 원의 둘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n이 충분히 크면 n이 조금 더 커져요. n이 500으로 했다 그러면 500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550으로 하나 600으로 하나 결과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h가 충분히 작으면 결과가 별로 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0까지, 다시 말하면 이 n을 무한대까지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갔습니다. 발표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발표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봤더니 플랑크 공식에 h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근데 이 h를 0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는 마찬가지냐면 저기에 있는 파장, 람다 있죠. 저 파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파장, 요 람다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파장을 크게 보내면 바로 무슨 공식이 나옵니까? 레일레이 진스 공식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h가 얼마일 때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완벽하게 설명하는가 보고서 그 값을 딱 구했습니다. 그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6.63하고 더 나가는 거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초인데 요 값일 때만 모든 흑체 복사 곡선이 깔끔하게 재생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바로 이때만 그게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공식 E는 HF로 나눈 다음에 요 H가 저 값일 때만 성립하니까 요것을 에너지 양자 공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나눈 것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H가 조그맣게 나눈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을 만족하려면 그 H 값이 절여야 된다. 그래서 요 H 상수, 이 값을 요거를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진동수가 F인 빛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HF의 배수로만 변한다는 의미인데 에너지는 다 똑같은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운동 에너지가 톡톡톡톡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더라도 그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념상으로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에너지가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역학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뉴턴 역학을 신봉하고 있던 플랑크는 에너지 양자 조건은 흑체 복사 곡선만 설명하는 임시 방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내부 세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플랑크 예상과는 달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 내부 세계에 관한 한
이 플랑크의 양자 조건이 자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흑체 복사 공식이 미세계 비밀을 파헤치는 단서를 제공해 줬습니다. 흑체 복사 곡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네,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는 공식을 구하다가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네, 에너지 양자 조건 E는 HF, 요건 그렇게 흑체 복사 곡선, 네, 원자 내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연히 이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상수, 플랑크 상수는 이게 자연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상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상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광속, 진공 중에서 광속, 만일력 상수, 그 다음에 뭐 전자의 전하, 뭐 이런 기본적인 상수들이 있죠. 이 플랑크 상수도 바로 그런 기본적인 상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경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기본 법칙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플랑크는 이게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전 효과, 수소 원자 모형, 그다음에 컴퓨터 산란 실험 이런 데서 에너지 양자 조건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세계에 대한 경험 법칙 모두를 설명하는 기본 법칙인 양자역학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거시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은 케플러의 행성들 운동에 대한 법칙만 가지고 탁 튀어나왔죠. 그 케플러 법칙은 왜 이상했습니까?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로 모든 걸 이해했죠. 그런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고 뉴턴이 이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죠. 그러면 뉴턴은 신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뉴턴의 저서를 읽어보면 사이사이에 그가 얼마나 독실한 신자인지, 얼마나 독실한 당시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느끼는 바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자기가 발견한 만일력 법칙의 힘을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신이 뭔가 섭리를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뉴턴이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는 바로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각이 나와서 자연 법칙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게 됐죠. 그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게 된 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익숙해졌고, 우리는 주위를 전부 그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런데 미세계는 그 방법으로 뉴턴이 만들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물리학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게 됐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몇 가지 경험 법칙을 더 여러분한테 소개한 다음에 어떻게 기본 법칙으로 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Ask Professor 차 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세계편 넘버 2를 가지고 오겠습니다.